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지금도 AI가 사람을 대신해 글도 써주고 이 창작의 영역이라 여겨온 그림과 음악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프론티어 AI의 출현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기술의 발전만큼 AI의 안전과 윤리 규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가 AI 통제법을 연구해온 사내 안전팀을 해체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보험 해약률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보험이나 마구잡이식으로 해약하면 안 되겠죠. 재테크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 그러니까 전문의 시험에 필요한 수련 일수를 채우기 위한 마지노선이 바로 어제였는데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오늘 오전에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는 상태라고 밝혔는데 이탈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전문의 자격 시험을 위한 마지노선이 지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으로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하고 또 마음 편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정부가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만 그러면서도 이제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또 현장을 떠난 사유도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예과 1학년들이 의대생 유급으로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과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신입생이라서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수업을 못 듣고 2학년으로 승급을 하거나 다시 1학년 유급으로 들어가서 1학년의 과정을 밟는 이런 것만 가능한 거고요. 휴학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수업 거부를 계속 이어가면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예과 1학년 3천여 명이 전부가 유급이 되고 네. 그럼 이 3천여 명이 다시 1학년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증원을 하니까 내년에 2호학번 4,500여 명이 입학을 하면 1학년 수업만 7,500여 명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처지가 되면 이제 수업 현장에선 당연히 혼란이 올 것이고 또 의대생들 개인적으로도 차후에 인턴, 레지던트 선발할 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네.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 측에서는 이제 선배 의대생들을 향해서 이제 막 고등학교 생활 끝내고 대학에 진학한 새내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선배들이 좀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나섰고요. 그런데 또 역으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유급이 이렇게 대거 이루어지면 오히려 대학들이 학교들이 늘어난 정원을 커버를 못해서 못 뽑을 거다. 네. 이러면서 투쟁을 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목소리도 또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도 그렇고 전공의들 공백으로 인한 필수 의료 붕괴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파악한 규모에 따르면 내년도에 전문의 시험을 쳐야 되는 대상자가 2,900여 명이고 그럼 이 중에 필수 의료과가 절반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산부인과는 내년에 들어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겠죠.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절차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3월에 파국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냈어요. 네. 당장 지금도 대학병원들이 경영난에 빠졌다 하고 전공의 수급이 어려워지면 이제 의대 교수들은 좀 한국 국민들이 비교적 병원을 좀 쉽게 찾았던 그런 전 세계 자랑거리였던 K의료가 이제 끝났다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이에요. 한 해에 나오는 전공의가 2,9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0명을 증원하려다가 3,000명 전공의를 배출하지 못한 상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1년씩 유급이 되고 시험을 못 치르게 되면 지금 당장은 뭐 공백이고 우려고 하지만 내년 3월이 되면은 정말로 수급이 안 돼서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경고를 내놓은 건데요. 지금 또 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권이 법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측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대학들이 모집 요강 발표하는 게 이번 달 말까지잖아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대학들에게는 모집 요강 발표를 그때까지 멈춰달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방침을 발표한 지 4일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대통령실도 공식 사과를 했어요. 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에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부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먼저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했던 방침. 이게 정부로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80개 품목을 조사를 해서 여기서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입을 막겠다라는 방침이었지만 6월부터 80개 품목 전부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지면서 여기서 좀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어서 이게 죄송하다라고 밝힌 건데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관계부처는 이제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 또 윤 대통령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정작 윤 대통령은 이 해외 직구 대책은 몰랐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건 또 좀 성토가 나오고 있어요. 정작 그러면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패싱되고 이거를 몰랐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마추어 행정이다라면서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나섰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갑자기 또 철회하는 데는 그 누군가가 당황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의 손이 뻗친 건 아닌지 자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특히나 민주당은 그 수능 킬러 문항 폐지라든가 주 69시간 근무제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대체 몇 차례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이었죠. 대통령실 정책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발표되고 또 철회되고 없던 일로 되는 모습이 반복돼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금지한다 라거나 그랬다가 당장 금지는 아니다. 그랬다가 이제 없던 일이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때문에 이거는 현 대통령실 정책 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사설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이렇게 제목을 뽑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또 이런 지적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이런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된다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주요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이번에 해외 직구 사태가 뭐 인터넷에서도 여론도 그렇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비판을 했고, 특히 주말 사이에는 그 여당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랬는데요. 급기야 여당 지도부가 공개 저격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서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요 정책은 대통령실 의견도 있지만 당과도 충분히 협의해달라, 뭐 어느 정도의 경고성 메시지를 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자체로 그 두둔할 수 없는 실책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이런 제스처는 앞으로 새로운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좀 당도 정책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앞서 지난 17일에 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 기자들하고 만나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R&D 예타 같은 경우는 추격 단계에서나 쓸만한 제도고 우리 정부는 혁신 도전형 선도국가형 R&D에 나서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거치면 이 좀 신속하게 R&D를 추진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축소하고자 국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올해 R&D 예산을 대거 삭감을 하면서 정면으로 비판을 맞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 삭감을 없던 일로 하고 선회를 하다가 갑자기 예타까지 이제 폐지를 하자 이렇게 되니까 야권에서는 이거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비판을 받을 때만 해도 정부 주장은 이거였어요.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고 또 과학 이권 카르텔을 잡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은 그러면 기억 상실이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예타 폐지로까지 급선회한 건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더 큰 문제는 이게 오락가락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관계부처도 사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두 무너뜨린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이게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22년부터 우리는 꾸준하게 이거를 염두하고 논의를 해왔고 새로운 급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건데 예산 삭감하고 별개로 예타 폐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사안이고 또 예타 폐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따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 삭감은 전면에 나서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예타 폐지에는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게 R&D 예타 개선은 어떤 꼼꼼함 그러니까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하고 절차 방식을 다 따라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지. 그리고 함부로 예산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지. 무턱대고 예타를 또 이렇게 급진적으로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민주당은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열고 예상대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모두의 발언을 통해서 모두 발언 통해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검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특검은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는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됐고 내용상으로 야당의 이런 후보 추천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르면 윤 대통령이 오늘 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고요. 이 윤 대통령이 제2요구안을 제거하면 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국회 재의결이 유력해졌는데 국민의힘은 특검법 폐기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라고요. 네. 일단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17명이 이탈을 해야 법안이 재통과되는 겁니다. 근데 17명까지 이렇게 이탈하기는 국민의힘은 이거는 현실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물론 지난 2일에 찬성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당론과 다르게 간 사람이 있긴 합니다. 김웅 의원이었죠.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 보이는 게 이상민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한 3명 나오니까 17명까지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누구나 상식선에서 봤을 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17표까지는 안 나와서 폐기는 할 수 있다고 해도 뭐 이탈표가 숫자가 커질수록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도부는 개별 설득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 막는다고 해도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오를 전망인 만큼 이거는 이렇게 계속 뭐 창과 방패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오늘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소환 조사한다고요. 네, 오전에는 김계환 사령관을, 오후에는 박정훈 전 단장을 각각 불러서 조사할 예정인데 같은 날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질 조사를 통해서 그 흘러나오는 VIP 경로설이 뭔지, 이거에 대한 진위, 또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이 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단장에게 윗선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박정훈 전 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혐의 내용 다 빼라 라고 했다는 게 박정훈 전 단장의 주장이고, 여기에 김계환 사령관은 그런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거부권 전국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죠. 네,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걸 야당이 단독 직회부하면서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밝혔습니다. 송민영 장관 입장은 야당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아서 우리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양곡법에 대해서 송 장관의 그 기조는 독소 재앙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게 한다,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어느 정도 타협 가능성, 이 부분은 이제 그 의무라는 그 부분을 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특정 품목 차익 지급이 의무가 되는 게 문제인데 야당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 의무 대목이라서 여기서 또 의무 대목을 빼면 타협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열어뒀고요. 이에 민주당은 송민영 장관 향해서 농민들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장관은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를 맞추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외교부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교부에서는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 청와대 측에서 먼저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물어봤고, 그렇게 해서 이란이 여기서 인도가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이게 영부인 단독 외교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또 이제 분분한 건데요. 네. 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해외 일정을 소화할 때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이렇게 격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정을 대통령 혼자서 갈지 아니면 영부인하고 동행할지, 이거는 전적으로 초청받은 국가가 재량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또 특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공직자가 아니어도 민간인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권한을 받아서 그렇게 공무를 수행할 때도 있고, 또 대통령이 참석을 못할 때 부인이 대신 가는 이른바 그 대리 외교가 타국에도 없는 사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때문에 그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는 게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지, 이게 말이 맞는 건지, 이걸 또 공식 외교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전히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관광을 외교로 둔갑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을 해서 진상규명을 하자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물타기 위한 시도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대담자로 나온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도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숍을 방문한 것도 그런 문제 삼아야 된다는 말과 같은 주장을 국민의힘이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작업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주춤하고요. 경부 동탄 터널에서 오산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서울 방향은 영동에서 영동 1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부근 짧은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안전 표지판 설치 작업으로 일대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마곡사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 부근 6km 정체, 이후 진남 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4km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AI 기업들이 또 이 새로운 기술을 쏟아냈다고요. 이제 그만 좀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13일 우리 시간으로 14일에 일단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GPT-4o,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영어로 옴니라는 뜻인데요. 네. 그런 이름의 이제 새 AI 모델을 공개하고 시연을 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면 보고 들으면서 말하는 AI 시대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GPT-4랑 대화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화를 시키면 되게 기계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약간 대화가 워키토키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야 얘기를 하면은 얘가 지금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대답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GPT-4o는요, AI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말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얘기를 하다가 야 너 그만해, 그러면 얘가 중간에 원래 말을 못 끊었는데 딱 듣고 끊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얘한테 감정적인 표현을 해달라고 막 감정적인 표현을 해요. 어느 수준이냐, 얘가 제가 예를 들면서 잠이 안 와서 옛날 얘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그럼 옛날 얘기를 얘가 옛날 옛적에 하면서 기계 좀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데모를 실제 현장에서 나온 건데 나 그거 말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얘가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좀 더 강력하게 최대한 감정을 활용하면 그럼 얘가 옛날 옛적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막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로봇 말투로 해줘. 그럼 옛날 옛적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뉘앙스를 인지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고 듣는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얘가 기본적으로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화면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하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영화 허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AI랑 사랑에 빠지는 이제 사람의 얘기인데 그런 것들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이죠. 네. 네, AI 분야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구글도 새로운 AI 기술을 거의 쏟아내다시피 공개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다음 날이었는데요. 구글 I/O라는 행사를 통해서 제미나이 1.5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많은데 솔직히 기술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것만 소개해도 오늘이 아니라 2회 분량을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데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검색 엔진이나 기존의 서비스가 포토 서비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랑 연계된 서비스를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아이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다 구글 포토라는 구글 서비스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예를 들면은 수영을 언제부터 배웠지? 라고 물어보면 사진 중에 맨 처음에 수영을 배운 날을 저희 아이라는 걸 인지를 해서 언제라고 대답을 해주고, 그럼 얘가 실제로 수영을 배운 것들을 정리해줘. 그러면
그 수많은 사진 중에 수영을 배운 것들만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수영이 아니라 얘가 뭐 예를 들면 처음엔 그 내용을 인지해서 자유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엔 저병을 배우고 이런 것까지 영상으로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나오면 되게 놀랍겠다 생각을 네. 하면서도 거꾸로 얘가 나보다 우리 아이를 더 잘하네 이런 것들이 약간 소름이 돋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에 질세라.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내일 새벽에 또 AI 기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AI 네. 기술을 선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할 빌드라는 행사 그리고 이제 구글 I/O 같은 행사는요 원래 항상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매해 이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의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 만든 오픈 AI가 얘네들이 어차피 이때 하니까 우리가 먼저 좀 어떻게 보면 선수를 치자라는 그림이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실제 그래서 구글이 되게 수많은 기능을 보여줬는데 그게 원래 오픈 AI 안 보고 구글 봤으면 와우 막 할 기능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구글 오픈 AI가 워낙 아까 영화 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걸 선수를 치니까 김이 좀 새는 그런 그러네요.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말하는 방향성들이 워낙 조금씩 달라서 볼 거나 생각할 것들은 꽤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챗 GPT를 만든 이 오픈 AI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움직임이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GPT-4.5가 공개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오 이거 신기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위터에서 이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이 천재 개발자 제가 볼 때는 아마 전 세계 최고의 지금 현존하는 천재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사람 꼽고 싶은데 네. 일리아 수스케버라고 하는 오픈 AI 최고 과학자가 회사를 떠난 겁니다. 근데 이 일리아 수스케버라는 사람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가 그 샘 알트먼이 오픈 AI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본인이 쫓겨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이 일종의 쿠데타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일리아 수스케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일리아 수스케버가 볼 때 이 사람은 원래 그 구글 쪽에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오픈 AI 처음 만들 때 그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픈 AI를 만들 때 일론 머스크가 너 언제까지 특정 기업을 위해서 기술을 만들 거냐. 우리가 다 같이 안전하고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 맥락에 동의를 해서 그 천재 개발자가 오픈 AI라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으로 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샘 알트먼이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계속 키우는데 이러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안 하니까 그 기업이 갖는 구조적 특이성을 갖고 어떻게 보면 샘 알트먼을 한번 쫓아냈다가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잠깐 임시에 또 CEO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약간 일종의 불편한 동거를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오픈 A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GPT-4.5를 내면서 이제 본인이 회사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회사를 떠나면서 그 사람이 이끌던 슈퍼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일종의 AI가 인류를 해치지 않게 하는 AI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안전팀이었거든요. 네. 이 팀이 이번에 같이 해체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담당자가 나간 게 아니라 이 팀, 그러니까 안전을 이끄는 팀이 해체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좀 구성돼 있던 사내 안전팀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AI 기술이 먼저다. 우리는 뭐 안전벨트 떼고 달려가겠다. 약간 이런 위험한 선언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왜 이렇게 그러면 팀이 없어졌느냐. 실은 네. 이때 이제 또 팀의 공동 리더였던 얀 리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사임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위험한 일이고 오픈 AI가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AI의 안전성은 잘 나가는 제품보다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팀이 우선순위도 잃었고 그리고 결국 이것도 하려면은 이 슈퍼컴퓨터나 이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팀에게 그 회사의 전체 리소스의 20% 정도를 원래 배분을 해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배분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그 관련 팀들이 계속 다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 리더였던 얀니크가 나가면서 얘기한 게 오픈 AI가 최선을 다해서 AI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역량 중에 더 많은 부분을 보안이나 모니터링, 안전 등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인류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우려되는 대목이네요. 네, 맞죠.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오는 20일이라고 22일날 이제 이틀간 열리는 건데요. 이제 이게 지난해 11월에 영국의 브레실 파크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많은 뭐 이런 정상들이 오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네. 말하면 21일 날 화상회의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22일 날에는 장관 세션을 하는데 이때 이제 22일 날에는 뭐 전문가들이 좀 모일 것으로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21일 날이고요. 21일 날 화상으로 진행이 될 때 수많은 뭐 빅테크 회사에 있는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좀 모일 것이고 또 국제기구 수장이나 중국 정상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11일에 있었던 영국 브레실 파크에서 있었던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나름의 안전 가이드라인들을 만들곤 있어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오픈 AI 역시도 안전팀을 운영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거의 속도 경쟁으로 네. 다 새로운 것들 만드니까 이 안전이라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유지가 될까에 대한 두려움들이나 걱정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기업들이 계속 내곤 있는데 지난 11월에 이제 영국에서 열렸었을 때 포인트는 이게 기업의 문제로 볼 게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국가들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치 핵 무기에 대해서 같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듯이 이 AI에 대해서도 국가 간에 좀 같이 하는 AI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기업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이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는 것 이게 이제 11월에 했었던 행사예요. 네. 그래서 11월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열리는 회의는 이제 중간회의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간회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이 실제 지금까지 그럼 기업들이 어떠한 빅테크에 대한 연구를 했느냐 이런 쪽에 대한 것을 내용을 집중해서 나올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느 정도의 조금 더 발전된 합의 뭐 요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실질적인 합의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합의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적 회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회의를 위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 연구에 대한 성과들을 공유하는 이런 자리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즘에 이제 리소스나 자원들이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 비하면은 우리가 예산이나 기업의 사이즈도 되게 작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AI에 관련돼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져가거나 운영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이런 이제 틈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윤리라든지 네. 법적이라든지 혹은 이런 걸 할 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나라의 역량이나 우리의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건 네이버에서 계속 이런 AI 윤리와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연구가 이제 이번 행사가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이제 본인들의 연구 결과들 특히나 윤리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내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좀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그러니까 AI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쪽에 좀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은 이익이 우선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또 지금 AI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윤리적인 것이나 뭐 안전을 담보해달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자 이런 AI 서울 정상회의 같은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고물가 시대에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줄고 있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장면이 두드러집니다. 옛날하고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풍경들이죠. 이런 경우에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이 다르다라는 형용사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니까요. 뭐뭐보다 다르다가 아니라 뭐뭐와 다르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가 아니라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해야 어법에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다르다 외에 같다, 비슷하다, 마찬가지다와 같은 경우도 그 앞에 보다라는 말을 쓰지 말고 조사 와 또는 과를 써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는 어제와 같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기 마련이다.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다 같이 말이죠. 물론 좋다나 나쁘다 같은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조사 보다를 붙여서 뭐뭐보다 좋다 또는 뭐뭐보다 나쁘다 같이 쓰면 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에는 파란 하늘에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남부지방,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더웠는데요.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춘천 28도, 전주 29도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반면 동쪽 지역은 대구 25도, 부산 22도, 포항 19도로 어제보다 2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는 강원 영동 지역은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동해와 양양 19도, 강릉 22도에 머물러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기온이 높게 오르는 지역에서는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지금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또 자외선이 강한 만큼 오존 농도도 나빠지겠는데요. 대부분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오후에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에는 대기가 계속 건조합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 습도는 51%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오후에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오는 25일엔 도심에서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핵심 피해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함께 불러 김 사령관과 대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길 수 있을지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지가 쟁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합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군부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병사 1명이 숨지고 간부도 부상을 당했다고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에 있는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간부 1명과 훈련병 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간부는 응급치료를 받고 있고요.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다고 하고요. 훈련병은 국군 대전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육군은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인데요. 수류탄 훈련 중 발생한 사고면 이제 겨우 입대한 지 3주에서 4주 정도 됐을 시점이거든요. 네. 고된 훈련 막바지에 신병 수료식도 앞두고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가족들 만난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참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어제부터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행 첫날인 어제 곳곳에서 혼선이 있었다고요. 네, 앞서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촉박하게 시행한 탓인지 첫날부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도 병원도 혼란한 모습이었는데요. 제 아내가 또 간호사잖아요. 네. 상황이 어땠나 들어보니까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거나 차에 놓고 왔다며 급하게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분들부터 해서 진땀 흘리시는 분들 참 많았다고 하고요. 또 보호자 중에서는 직접 초진 접수를 하려다가도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한다는 안내에 대기석에 앉아있던 부모님을 부르는 모습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랴부랴 현장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마저도 익숙지 않은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은 접수 창구에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신분증을 찾아 헤매거나 뒤늦게 휴대전화에 국민건강보험 앱을 깔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분들이 많아 접수 전부터 진료가 지연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말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이제부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부착된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야 해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보험 도용만 연평균 3만 5천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 같은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도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신분증 대신 쓸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이 인증만 해주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도 내 건강보험증이 설치가 되는데요. 네.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에 공단 측은 기술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홍보나 사전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진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우선 비용을 모두 납부한 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해 14일 안에 찾아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깜빡하셨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더라도 신분증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불거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네,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했는데 피해자만 20여 명에 달하는데요. 가해자인 40대 남성도 같은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진술을 들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영화 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했는데 그런데 다음 날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더랍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십 개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등장인물이 하나같이 자신이었다고 하네요. 네. 조작된 음란물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와 함께 단체방에도 퍼뜨려졌는데 이 단체방 참가자들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고 성적으로 조롱하면서 동참했고요. 가해자는 이렇게 오랜 기간 이뤄진 성폭력 상황들을 캡처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했고 응답을 요구하며 성적으로 압박했는데 네. 경찰서로 달려간 뒤에도 성적인 조롱과 압박은 3시간이 넘도록 계속됐다고 합니다.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자 너 이거 신고해봤자 못 잡는다. 나 잡을 방법 딱 하나 있는데 답장하면 알려줄게 라고 하더니요. 뒤이어 보내온 문자 더 충격적입니다. 너를 처음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 라는 식의 메시지였는데 가해자가 주변에 있다는 거죠. 네. 충격에 빠진 피해자는 같은 학과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이들은 직접 가해자를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요. 공통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겹치는 인물을 찾아냈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가 됐고 검찰에도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는데요. 이 와중에도 가해자는 버젓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아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 신청을 했고요. 법원은 수사기관들의 판단을 뒤집고 재판을 열었고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결국 가해자는 지난달 3일 체포됐습니다. 관련 혐의로 붙잡힌 다른 2명도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엄벌에 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바다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바다의 수산물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요. 네,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종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뭐 오징어?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뭐니 해도 오징어죠. 네. 이달부터 금어기도 해제되면서 조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잠시 반짝하기도 했지만 기대보다도 어획 실적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귀한 몸이라고 네. 하는데요. 3마리 10,000원 하던 게 마리당 10,000원이라니까 금징어라도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군이 북상한 탓인데 실제로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10년 전 9,400여 톤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지난해 10분의 1 수준인 1,300여 톤으로 크게 줄었고요. 네. 오징어뿐만 아니라 명태 역시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오징어가 떠난 자리를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방어가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제주가 주산지였는데 네. 지난해 동해안에서 무려 4,700여 톤이 잡히면서 전체 어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이제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대세 어종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참치로 불리는 참다랑어도 동해에 떼지어 출현하는 등 수산물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예전에 많이 잡히던 어종들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 생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구직 플랫폼이죠. 자플래닛에 올라온 직원들의 폭로로 도마에 올랐는데 추가 폭로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는 보듬 컴퍼니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주장한 이 직원은 강영욱 씨가 자주 폭언을 했다면서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같은 이야기를 매일같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줄을 던지는 건 다반사고 매일같이 불려가 직원들 앞에서 욕을 먹었다고 호소했고요. 퇴사 후 강영욱 씨에게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강영욱 씨가 급여와 관련해 할 말이 있다며 전화를 달라고 하길래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카톡을 달라고 했더니 답을 안 남기더라며 그러더니 급여날 9,670원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해당 급여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담당했던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깎아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까지 하고 3자 대면 날짜를 잡자 이후 강영욱 씨 아내에게 자존심이 상한 것이냐, 자존심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연락이 왔고 급여 지급 요청을 하자 기본급과 연차 수당 등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들에도 강영욱 씨 측은 침묵하고 있는데요. 문자나 전화, 휴대폰, 회사 이메일 등 모두 회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논란이 커지자 강영욱 씨가 출연하는 걔는 훌륭하다 프로그램은 내부 사정으로 결방하겠다는 공지사항을 올렸는데요. 이번 주말로 예정된 트래킹 행사에는 변동 없이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는 콘서트 취소 절차에 나섰다고요? 네, 예정된 공연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티켓 관련 환불 수수료 규정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취소 절차에 나섰습니다. 오늘 멜로는 23일과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스포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관람 1일에서 2일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로 티켓 금액의 30%를 부과했는데 이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또 변경 이전 예매를 취소한 관객들에게도 수수료를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콘서트 역시 공동 주최사인 SBS 미디어넷이 콘서트에 불참한다고 통보하면서 공연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만약 취소된다면 수수료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연세대 기숙사가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학생들이 불안에 떨었다고요. 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일부 학생들이 기숙사가 무너져 내릴 것 같다며 퇴소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논란은 며칠 전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는데요. 지하 1층 주방 바닥 타일이 붕 떠 냉장고가 기울었다, 샤워실 벽면이 휘었다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주방 내 냉장고가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냉장고 주변의 바닥 타일도 솟구치듯 들뜬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고 나자 지하 1층 식당에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다, 방 뺄 수 있으면 지금 빼자, 바닥이 아예 방지턱 수준이다 같은 다른 학생들의 제보가 이어졌고요. 네. 이외에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와라, 일단 건물을 나가는 게 급선무라는 대피글들도 나오면서 아예 짐을 챙겨 퇴소하거나 밖에서 자는 학생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해 철수했는데요. 기숙사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어제 오전 합동점검에 나섰는데 유관상 콘크리트나 건물 구조체에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학교 측도 건물의 안정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붕괴 우려가 여전하자 학교 측은 오늘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우정원 기숙사 1층의 바닥 상태 그리고 외부 건물 기울기 등 전체 건물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설 예정인데요. 부디 앞서 나왔던 의견대로 단순 해프닝에 그치길 바라봅니다. 네, 그러게요. 한 의사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갈 돈이 없어서 난감해하던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고요? 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먹먹했을까 싶은데요. 네. 한 집안의 가장으로 필리핀에서부터 한국까지 날아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연 속 주인공,
몸이 안 좋아 병원을 찾아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필리핀에 계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암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계시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슬픔과 걱정은 더 컸을 텐데요. 침대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치료를 받은 충남 아산 현대병원의 박현서 원장이었는데요. 네. 두말 없이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면서 어서 필리핀으로 가서 아버지 잘 모시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 여비도 쥐어주고 퇴원비도 돈 벌어서 내라고 말한 박 원장, 한참 시간이 흐르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8개월이 흐른 지금 어떤 젊은 외국 사람이 진료실 밖에서 간호사와 실랑이를 하고 있더랍니다. 대기 환자가 잔뜩 있었는데 원장님께 꼭 드릴 게 있다면서 들여보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낯익은 얼굴이다 보니 그때 그 청년이었고 두꺼운 봉투와 영문으로 된 편지를 건넸는데 그제서야 잊지 않고 8개월 만에 돈을 갚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왔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박 원장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고 있다면서 너무 늦게 갚아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대기 환자들이 너무 많아 잊지 않고 와줘 고맙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 바란다, 짧은 인사밖에 나누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사연이 SNS를 통해 전해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네, 멋진 의사 선생님이네요. 이제 대규모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요. 네, 서울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행사나 축제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서울시 주최로 열리는 행사나 축제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폐기물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고요. 또 음식 접시와 수저, 컵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품에 몸살을 앓는 장례식장의 경우 다회용 용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의료원이 지난해 7월부터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지정이 됐고 시립동부병원도 상반기 중 포함될 예정인데요. 민간병원인 삼성서울병원도 오는 7월부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도 시행이 되는데요.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모바일 지역세랑 상품권인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300원 포인트가 적립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제로웨이스트 서울을 선언하고 지난 2년 동안 378톤에 육박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였다고 하는데 나 하나쯤이란 생각보다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동참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우리가 목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재테크라는 걸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런 재테크를 하기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등이 있는데 고정 지출 중 누수 지출이라든지 변동 지출 중 소비 금액의 한계점을 정하고 지출하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 중 생활비에 해당하는 부분 등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만 네. 조절이 불가능한 상품 중 가장 큰 게 보험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소득 금액의 10%, 15% 이상을 보험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최근 만나본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청약 통장 하나 빼고는 저축을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라 점검을 했는데 네. 부부 소득의 17% 가까이를 보험료에 지출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를 줄이라고 보험사에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줄이기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권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와 상담을 했었는데요. 네.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 권유든 아니면 본인이 알아봤던 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잘 지출하고 있는 건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험료 지출이 많은 가정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암보험, 질병, 상해보험과 같은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식비, 주택대출 상환비, 아이들 학원비 다음으로 보장성 보험료에 지출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네. 모든 가정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보험 없으면 불안한 존재죠. 네. 많게는 가족 전체 보험으로 한 가정당 보험 증권이 10장, 20장, 30장 이상이 되는 집도 봤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보장을 받고 어떤 담보를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집은 그리 많지 않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보장되는 금액보다 적립금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험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경제 활동 중에 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은 우리에게 큰 위험으로 인식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서 이뤄놓은 자산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만약 부유한 가족이 없다면 본인 치료에만 집중하면 되지만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당장의 아이 교육비와 주택 대출 이자 등 감당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이러한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하지 않는 나에게 맞는 수준으로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필요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입했지만 이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도 주변에 뭐 가족, 친척, 지인이 이제 보험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네. 보험 증권이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어느 정도면 적정한 수준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정한 보험료 수준은 소득의 10% 내에서 네. 미혼은 3에서 6% 정도, 기혼은 8%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보장성 보험의 가입 순위는 가장 먼저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에 관련된 큰 병에 관련된 보장보험이고 가장일 경우에는 사망보장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순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많은 돈을 보험에 지출하고 계신다면 네. 보험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중복되는 보험은 가감히 정리를 해버리고 생활비나 적금, 투자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보통 많은 가정들이 지출 줄이기를 통해서 통신비와 용돈과 더불어서 많이 줄이는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료 줄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을 줄이려고 해도 살펴보면 사실 참 어렵고 다 필요해 또 보여요. 네.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보험이 발생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은 저강도, 저비용에 따르는 부분을 보장하기보다는 고강도, 고비용의 발생 사항이 벌어졌을 때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위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금액과 차후 위험 사항을 해결한 후 일상생활에 복귀할 때까지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질병과 혹시나 모를 큰 사고에 대한 기본 보장이 필수적인데 의료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해결하지만 실손보험은 현재 매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고요. 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또한 갱신 주기 때마다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정액형 건강보험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장이 큰 순서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정액형 건강보험이 뭐예요? 정액형 건강보험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휴장애 등에 대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보험이라는 상품의 계약의 메인이 되는 주계약의 밑에 부가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정액형 건강보험에 암에 관련된 부가 특약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병 중에 하나인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질병 등의 진단비나 수술비 등의 부가
특약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워나가면 되는데 네. 이제는 국민보험이 된 기본적인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일 많이 가입하는 게 이런 정액형 건강보험의 부가적인 특약으로 구성되는 보험입니다. 이런 정액형 건강보험은 각 회사마다 보장되는 특약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잘 네.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가 생명보험사보다는 조금 전반적으로 넓고요. 네. 그리고 입원, 수술, 사망에 관련된 보장은 손해보험사처럼 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생명보험사의 그런 부가특약 등이 특약 보험료 대비 보장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소비자들이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험료를 줄이려면 어쨌든 불필요한 보험부터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보험이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애매한 지점인데 네. 불필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령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된 보장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네. 막상 보험의 주된 기능인 주계약이 사망 보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의 상당수가 빠져나가고 실제로 뭐 건강에 대한 대비로 가입되어 있는 부가 특약은 거의 없는 보험이라든지 효율이 낮은 특약 같은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입원비 특약 같은 건데 네. 이런 것들과 다른 보험과 중복되는 보험 등이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 있는데요. 종신보험을 예를 들자면 보험 가입 이후 평생 동안 보험 가입자의 사망을 보장, 즉 피보험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구조 자체가 평생 사망보험금에 따른 보장 비용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신보험은 여유 있는 삶이나 아니면 부동산 자산 등이 있어서 자녀에게 상속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기에는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하지만 매달 살림살이가 버거운 경우에도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가장이라면. 그런데 이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보장의 크기에 따라서 월 보험료가 몇십만 원씩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내겠다고 저축도 못하고 미래연금도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나는 이런 불가피한 사항을 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가장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럴 때 추천하는 게 정기보험입니다. 정기보험이요? 네.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 자산 등 큰 상속 자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해진 기간만큼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장해주고 보험료는 종신보험의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피보험자의 나이가 80, 90세가 넘어서도 사망 시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대안으로 정기보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종신보험부터 정리하는 게 뭐 삶이 너무 지금 버겁다면 좀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암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것부터 정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네. 높은 비용이 빠지는 상품 상담자들의 보험 정권을 보면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험 가입 상품이 많다는 거고 이걸 다시 들여다보면 네. 중복 보장되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복 보장은 특약에 의해서 중복 보장되는 것도 있고 보험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보장이 가장 많은 특약이 수술 특약과 입원비 특약 등인데요. 네. 문제는 이 입원비 특약이 정말로 굉장히 비싸요. 들여다보면. 그런데 우리가 큰 수술을 하지 않는 한 살면서 입원을 며칠이나 해봤을까요? 그러게요. 오래 해보셨나요? 저는 애 낳았을 때 한 게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5일? 그래서 요즘은 교통사고 이외에는 장기 입원도 병원에서 잘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된 가정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치료비에 관련된 상당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네. 실손보험에서 차감되는 자기 부담금을 기준으로 보완의 기준으로 수술비 특약을 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료 절감을 할 수 있고요. 또 상담하시는 분들의 보험 정권을 보면 중복되는 암보험,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보험 1개, 2개 막 쌓이는 네. 것도 있죠. 이런 보험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장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에서 이게 뭐 부족하다 생각해서 암 진단비나 이런 큰 병에 대한 보장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통 3년 만기, 10년 만기 갱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중요 보장이 갱신형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보험이라면 아예 정리를 하고 새로 준비하는 게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애초에 보험을 가입할 때 포괄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게 가입을 하고 요즘은 큰 병에 대한 수술비 등이 부담이 예전보다 적으니까 진단비 등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암 진단비라고 해도 보험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암 진단비의 경우 보험사들마다 특약의 범위와 보장 기준이 약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재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등의 범위와 생식기암과 유방암, 대장암의 분류가 소액암으로 보장되는지 일반암으로 보장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네. 소액암과 일반암의 경우 보상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액암은 보험금의 일부만을 받는데 통상 일반암 진단비의 20% 정도에서 지급됩니다. 이외 암에 관련된 항암 치료비, 표적 치료, 암 수술비 등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인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질환 진단비입니다. 네.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보다. 그런데 아직도 보험 정권 등을 보면 뇌출혈, 일부 뇌경색만 보장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쉽게 말해서 뇌출혈 보장은 원인 불명의 뇌경색이라든지 중풍 같은 경우에 보장이 안 될 경우가 많기에 뇌에 관련된 분류 코드인 I60에서 I69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로 보장을 받는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심장과 심혈관 질환의 무서운 점은 별도의 경고 없이 갑자기 사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급사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성신경경색에 대한 보장이 많이 대두되었어요. 네. 그런데 심장 및 심혈관 질환에는 자동차 엔진처럼 혈류를 순환해서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으며 이 기능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아서 심부전이라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부정맥, 협심증 이 모든 게 심장 질환의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약관을 확인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심장에 관련된 특약이나 보험 등이 심장 질환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질병을 보장해 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 보험에 급성신경경색만 보장되는 급성신경경색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급성신경경색 외에 허위성 심장 질환까지 보장되는 허위성 심장 질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정맥, 심부정 등 가장 포괄적인 범위로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무분별하게 가입한 보험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록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택.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246님 60대입니다. 갱신형은 몇 살까지 연장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실손보험인지 정액형 보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으면 네. 근데 만약에 정액형 보험이면 갱신형의 보험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쵸. 노인성 실손보험으로 바꿔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1433님 저희 아이는 쌍둥이인데 시험관이라고 태아보험도 겨우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뇌병변으로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받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 태아보험만 유지 중인데요. 그런데 태아보험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험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보험회사에 아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네. 다시 가입을 하는 게 맞고 그때까지는 태아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콩으로 이용래 님이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어제 암, 뇌, 심장 보장되는 보험으로 월 14만 원 20년 납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에는 80세 만기와 100세 만기만 있어서요. 80세 만기로 했는데요. 너무 보장 기간이 짧은가요? 지금이라도 바꿀까요? 하셨어요.
20대, 30대 젊은 친구가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10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게 맞는데 50대 중반이면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거거든요. 네. 이 나이가 되면 그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80세 만기, 100세 만기 중에 고른다면 저는 80세 만기를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80세 이후에는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 그냥 80세 만기로 준비하시는 게 보험료 부담도 적고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바꾸셔도 되겠네요. 네. 네, 콩으로 김영은 님이 저는 변액보험에 많이 가입했다가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해지하면 반 정도는 손해를 봐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납입하고 있는데요. 변액보험은 수입의 몇 프로 정도만 가입하는 게 적당할까요? 하셨어요. 이 변액보험을 만약에 연금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네. 15%에서 20% 정도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 변액보험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의 3분의 1로 준비를 하시면서 여유가 있을 때 추가 납입의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8381님이 2세대 실손 가입 중입니다. 갱신시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유지를 계속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방송할 부분인데요. 정말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방송하는 부분인데 네. 2세대 실손보험하고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4세대 실손보험에는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이라면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래 한국경제교육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 5월 21일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게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의외로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의 게임은 스타크래프트 이야기인데요. 네. 스타크래프트 중에서도 문화 다양성의 문제가 다뤄진 프로토스라는 등장 종족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프로토스 알죠. 그런데 네. 세세하게 뭐 프로토스가 설정을 갖고 있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스타크래프트 하면 세 가지 종족이 나오죠. 네. 테란, 저그, 프로토스. 이 셋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스타크래프트의 메인 스토리인데 뭐 테란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토스랑 저그라는 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게임의 싱글 플레이 스토리를 해보면 이제 태초에 젤나가라는 굉장히 위대한 어떤 외계 종족이 있었고 정말 이름 참 잘 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명과학 기술로 다른 외계 생명체들의 계속 유전자 조작 실험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어라는 행성에서 어떤 생명체를 만나게 됐는데 네.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강력하고 정신적으로도 발달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한테 좀 실험을 세게 해서 정말 훌륭한 생명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이 실험이 성공해서 이들이 고도로 발전된 문명과 강인한 육체를 가진 소위 말하는 최강의 종족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이름이 바로 프로토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프로토스라는 게 첫 번째 탄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프로토스가 첫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첫 탄생이라면 두 번째 탄생은 뭐예요? 네, 당연히 저그겠지요. 젤나가는 처음에 자신들이 만들었던 실험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 앞에 나타나요. 자, 우리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럼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 신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전파해주고 문명을 제공한 신이 왔다라고 해서 이 젤나가를 막 신으로 받아들이고 젤나가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앞선 기술을 가르치죠.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상황이 되면 모두가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거다라는 오만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만해지고 권력이 생기다 보면 또 내부에 파벌이 생기겠죠. 그래서 프로토스는 자기가 더 최강이 되겠다라는 세력들로 다 갈라지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고 이 싸움 속에서 나중에는 자신들의 창조주 같았던 젤라가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를 키워서 잡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젤라가 신전을 공격해서 젤라가를 다 죽여요. 네. 그러니까 젤라가 입장에서는 뭐 슬프다기보단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실망했다라고 이 프로토스에서 떠나서 다른 행성에서 두 번째 실험을 하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똑똑한 애들을 강하게 키워놓으니까 이게 애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문제가 됐다. 이번에는 덜 발달된 생명체를 한번 우리가 키워보자라고 해서 어떤 생명체를 찾냐면 약간 벌레, 그러니까 알에서 깨서 막 부화하는 이런 벌레 같은 생명체를 찾아서 자신들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얘들은 자기 스스로가 강하거나 똑똑하진 않아요. 대신에 약간 기생충 같은 컨셉이 있는 거죠. 네. 뭔가 자기보다 뛰어난 생명체가 있다면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그 훌륭한 유전자를 빨아들여서 자신의 종족으로 삼고자 하는. 그래서 얘들을 키워서 우리가 프로토스 이후에 두 번째 성공을 해보자라고 만든 것이 저그라는 종족인 거죠. 아니 스타크래프트에 이런 세계관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이걸 잘 안 하세요, 사람들이. 네. 그럼 결국 젤라가가 프로토스와 저그를 모두 만든 셈이잖아요. 네. 그럼 이번 실험은 성공했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공을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를 흡수하면서 성장해라라는 방식을 가르쳐 놨죠. 네. 그랬더니 이번에 저그들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젤라가를 보고는 굉장히 훌륭한 유전자다. 저들을 흡수한다라고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프로토스에선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 저그의 경우엔 도망을 못 쳤습니다. 그래서 젤라가는 여기서 저그에게 흡수되며 멸망하고 말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창조자였던 그 유전자를 다 흡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저그는 굉장히 강력한 우주종족으로 거듭나게 되고, 근데 본능적으로 다른 생명체를 흡수하는 것이 저그의 본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멈추질 않고 우주 곳곳으로 자신을 확장하면서 다른 모든 생명체를 흡수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갖게 되고, 그렇게 스타크래프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로 나온 저그가 이제 프로토스를 공격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프로토스는 앞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우수하고 발달된 종족이니까 저그 입장에선 저걸 흡수하면 우리가 또 앞서 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 와중에 인간도 휘말립니다. 여기서의 설정은 지구에 있질 않고 인간이 지구가 다 황폐화가 돼서 외계로 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프로토스를 흡수하러 가는 와중에 인간을 보고는 얘들도 괜찮네 하고 저그가 같이 침공을 하면서 이 세 종족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혈전을 벌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타크래프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세 종족 가운데서 프로토스 이야기를 콕 집어서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화 다양성의 날에 굉장히 어울리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토스라는 건 굉장히 높은 발전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높은 종족입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설명이 되는데, 네. 특히 프로토스 문명을 상징하는 기술로 나오는 게 칼라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신경 연결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토스 같은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사람 머리카락처럼 뒤에 뭔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게 있죠. 네. 근데 이게 머리카락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설정상 이거는 신경삭이라고 불리는 조직인데요. 말 그대로 신경 조직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외부에. 그래서 두 프로토스가 대화를 할 때 프로토스를 잘 보면 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를 쓰질 않아요. 네. 대신에 이들은 서로의 신경망을 부딪히면 뇌와 뇌가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음성 언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겨요. 맞아요.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고라는 게 있죠. 근데 신경이 직접 닿아서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프로토스는 이런 자신들의 생명 기반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대 신경을 1대1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토스가 하나로 연결하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면 프로토스는 그 수정 같은 건물을 짓죠. 그게 이제 그 신경 연결망의 핵심 노드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전체 구성원이 다 같이 영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는데 이게 칼라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서부터 프로토스는 뭐가 가능하냐면 전체 프로토스 종족이 하나의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오해도 하나도 없이 예를 들어 우리는 토론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애를 2시간씩 반복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합의의 속도, 기술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겠죠. 이 칼라 네트워크의 힘을 딛고 프로토스는 그렇게 자부심이 높을 수 있는 자신들만의 찬란한 문명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요, 이 칼라 네트워크가 약간 오늘날의 인터넷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인터넷 얘기잖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도 스타크래프트의 스토리 작가들이 오늘날의 그 인터넷을 보면서 특히 이제 이 게임이 1998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막 초기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기술이 처음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악플이 달리는 인터넷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인터넷의 모습이 SF로 나가면 이 칼라 네트워크처럼 나오겠구나라고 그려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 프로토스의 칼라 네트워크는 단순히 지금 살아있는 프로토스들만의 정보 교류가 아니에요. 네.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 있고 물리적인 개체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고대의 지식들이 이 안에 또 담길 수 있게 됩니다. 선대 프로토스가 남겼던 영혼이 그 안에서 지금 우리와 컨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일종의 전자도서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불렀을 때 원래 우리가 가졌던 이상향, 누구나 제한 없이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라는 그 이상향과 너무 닮아 있는 건 맞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이 칼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프로토스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이 칼라를 통해 하나가 됐다. 칼라를 통해 하나가 된 프로토스라는 대통합의 정신으로 똘똘 뭉치는 일종의 단결력을 만들기도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모두가 이 칼라 네트워크에 동의했다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칼라에 통합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의 신경삭 그 뒷머리를 잘라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게임 안에서 다크 템플러라고 등장하는 이들의 이름이 네라진 프로토스라고 해서 다른 부류의 프로토스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라를 사용하는 칼라이 프로토스, 그다음에 칼라에 반대하는 네라진 프로토스란 두 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게임 스토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그럼 그렇게 좋은 정보망을 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인터넷의 비유로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이 네라진 프로토스들은 칼라 네트워크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속에서는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성이 모두 말살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의 통합적인 의견뿐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칼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프로토스들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자다, 배신자다 하면서 우주 변방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네라짐이 없어지고 그럼 모두가 칼라에 동의하는 프로토스만 남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프로토스는 단일한 집단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매우 즐거워합니다만 스타크래프트 2가 이제 2000년대, 2010년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2에 보면은 사실은 이 단일한 프로토스라는 것이 단지 이데올로기였을 뿐이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게임 스토리가 한편의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데요. 그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또 다른 이 프로토스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칼라에 연결된 칼라이 프로토스가 중심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연결에 반대해라는 네라진 프로토스가 다크 템플러로 나왔었고요. 네. 스타크래프트 2를 하다 보면 이제 뒷이야기가 조금 더 밝혀지는데 처음에 프로토스가 젤나가라는 종족을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여전히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들은 프로토스가 젤나가를 쫓아낼 때 우리 신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하고 우주 끝까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향해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칼라이 프로토스의 메인에서는 이들을 광신도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가짜였는데 그걸 신이라고 믿고 쫓아가는 너네는 문제가 있어 하고 마찬가지로 저들은 진정한 프로토스가 아니다라고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이들의 이제 존재가 하나 또 남아 있었던 거죠. 이들을 탈다림 프로토스라고 또 부르는 굉장히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칼라 네트워크가 성립되기 이전에 이들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칼라라는 걸 몰라요. 애초에 그런 게 있었어? 신기한데? 라는 반응을 보이고 오히려 접속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또 프로토스 중에는 실제 플레이하신 분들이 많이 보는 개념인데 사망한 프로토스가 있겠죠.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럼 그 영혼만 빼와서 기계 안에 넣어서 기계로 부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정화자라고 불리는 이들도 칼라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되죠. 이걸 어디서 여러분이 보시냐면 프로토스 게임 속에서 드라군이 그 개념입니다. 기계로 나오죠. 근데 영혼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칼라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들인데 그럼 이들도 프로토스가 아닌가? 라고 하면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죠. 그럼 벌써 조직이 몇 개입니까? 칼라이 프로토스, 네라짐, 탈다림, 정화자 그냥 봐도 4개가 넘는데 이걸 다 빼놓고 칼라 아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칼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네. 이거는 일종의 선언이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칼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 1편에 2편에 계속 나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멋있죠. 그럴듯한데 2편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일종의 그냥 프로파간다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섬뜩한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했던 선언이 우리와 다른 이들을 서로 분리하고 배제시킴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면 프로토스는 칼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칼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이들은 진정한 프로토스가 아니다라는 배제의 선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2에 들어오면 프로토스는 새로운 적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1편보다 더 강력합니다. 거기서 칼라의 프로토스의 힘만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신들이 쫓아낸 그 종족들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도 드는데요. 네. 그럼 프로토스는 결국 어떻게 돼요? 2편에서 주인공을 맡는 프로토스가 아르타니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칼라이 프로토스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저 거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게 신경삭이 있건 없건 칼라가 있건 없건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내부에서 이단자로 또 이제 몰리곤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자신의 신경삭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칼라를 뺄 거다. 그럼 나는 프로토스가 아닌 거냐? 라고 자신의 동료들에게 되묻는 거죠. 그러면서 칼라에 연결되건 말건 프로토스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지금 우리에게 많은 은유를 남기고 있는 장면이죠. 진정한 하나됨이란 건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지만 이 얘기는 사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사실상 획일화된 하나의 전체주의로서 우리가 단일한 하나를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의 각 개개인 작은 집단들이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하나로 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길 앞에서 프로토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 성소수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이 그들이 이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점을 생각해 보면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는 사실 다양성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일한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한데 모일 수 있는 다양성의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임이죠.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인데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가운데서 프로토스 이야기를 골라오신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통합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게임이 미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랑은 다르게 그 인종 다양성이 굉장히 넓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도 시사점은 적지가 않습니다. 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입장과 생각을 모두로부터 존중받는 분위기인 거고 프로토스가 보여줬잖아요. 전체주의적 통합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본 것처럼 대한민국도 뭐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다양성을 통한 하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